늦가을 찬바람이 제법 매서웠다. 마당 한가운데엔 커다란 김장용 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를 여러 아주머니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날 박 선자는 조용히 김장 장갑을 끼고 있었다. 회색 패딩은 해마다 입던 낡은 것이었고 바지 끝은 배추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주름진 손목 위로 고무 장갑이 덜컥덜컥 흔들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한 동작 한 동작에 단정함이 있었다. 지수야, 여긴 좀 봐라. 배추 줄기 쪽에 양념이 잘 스며야 맛있어. 선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맞은편엔 예비 며느리 윤지수가 서 있었다. 코끝까지 올라오는 코트깃, 눈에 띄는 브랜드 로고, 손톱 끝까지 반짝이는 하얀 젤네일.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시큰둥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이거 손 다 상할 텐데요. 요즘은 이런 거 직접 안 하죠. 순간 마당에 있던 아주머니 한 명이 흘끗 그를 쳐다봤다. 그 말은 마치 그만큼 구식이다라는 뜻처럼 들렸다. 선자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손으로 해야 김치가 숨을 쉬지.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다 절임 배추 사서 하던데요. 게다가 김치는 사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효율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다. 손으로 절이고 버무리는 이 과정이 그녀에게는 단순히 비효율적인 노동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지금은 뭐든 빨리, 깨끗하게, 간단하게 하는 시대잖아요. 굳이 이렇게 손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마당 한켠에서 고무장갑을 벗던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다. 그래도 김장은 손맛이지. 아가씨,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은 참 단순한 애라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빨랫줄에 걸린 앞치마가 펄럭였고 양념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지수는 그 냄새가 싫었다.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님, 혹시 물티슈 있으세요? 이거 손에 묻으면 향수 냄새 다 바뀌어요. 물티슈. 응. 주방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지수는 직접 찾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셀카 모드로 화면을 확인했다. 이거 김장하는 거 영상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들이댔다. 샵 시골 체험, 샵 시댁 김장, 샵 전통 체험. 뭐 이런 식으로요. 박선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놀렸다. 대야 안에 배추가 하나둘 양념을 머금으며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지수야, 네, 어머님. 배추는 것보다 속이 중요해. 겉잎은 화려해도 속이 무르면 김치가 오래 못 가. 아, 네. 그렇죠. 지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엔 건성임이 드러났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몰랐다. 잠시 후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며느리 될 아가씨야? 아이고, 예쁘네. 요즘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 맞아요. 지수는 대답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약간의 거만함이 섞여 있었다. 아주머니는 선자에게 속삭였다. 요즘 아가씨들은 손에 물 안 묻히더라. 우리 때는 시집 가면 김장부터 배웠는데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지요. 선자는 여전히 온화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누가 들어도 겉보기엔 단순한 시어머니의 이해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내공이 숨어 있었다. 지수는 그걸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좀 웃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이? 내 시골 체험 콘텐츠로요. 요즘 어르신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박선자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벗고 조용히 대야를 닦았다. 그녀의 표정엔 섭섭함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관찰자의 눈빛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당에는 한기가 돌았다. 김장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잠시 쉬며 커피를 나눴다. 하지만 지수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회사 단톡방 좀 확인하고요. 박선자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지수야, 내 손에 묻은 김치 양념 좀 닦아라. 아, 네. 그녀는 손끝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매워요. 내일에 들어갔어요. 그럴 줄 알았다. 선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나도 예전엔 이 냄새가 싫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알겠더라. 이 냄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는 걸. 지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겐 김치의 냄새보다 자신의 향수 향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 무렵 마당 한켠에는 김치통이 산처럼 쌓였다. 박선자는 허리를 폈다. 이제 다 됐다. 손끝은 빨갛게 얼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번졌다. 그때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요즘은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말은 선자의 귀에 똑똑히 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은 다 돈으로 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돈으로는 정칭은 못 산단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 세대는 정보다는 현실이죠. 현실. 선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무게감이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당의 비닐 천막이 흔들리고 빨간 양념이 흩날렸다. 지수는 손에 남은 얼룩을 물티슈로 닦으며 말했다. 이거 다 끝나면 호텔에서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호텔. 내 김장 끝나고 이런 거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잖아요. 선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좋지. 피로는 풀어야지. 그녀는 김치통을 하나 들었다. 무거운 통이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지수는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님, 그거 제가 들게요. 괜찮아. 난 평생 이 무게로 살았으니까. 지수는 순간 멈칫했다. 이 무게로 살아왔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편하게, 스마트하게 사는 시대예요. 선자는 말없이 김치통 뚜껑을 닫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마당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배추잎이 부딪히는 소리, 고무 장갑이 문지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느꼈다. 이 시어머니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바람만 천천히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몰랐다.
그 평범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걸. 박선자가 태어난 건 1958년 경남의 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때는 전기도 자주 끊기고 밤마다 촛불을 켜야 했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멸치를 팔았다. 살림은 늘 빠듯했다. 겨울이면 찬 바람이 부는 부둣가에서 물에 젖은 손으로 미역을 말려야 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손으로 일하는 게 익숙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다. 선자야, 이 세상엔 쉬운 돈이란 없다다. 내 손으로 버무린 밥이 제일 값진 거다. 어머니의 말은 그에게 평생의 문장이 되었다. 고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탓이었다.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를 따라 그녀도 새벽 기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다. 손엔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엔 어머니가 싸준 김치 몇 조각이 들어 있었다. 서울은 낯설고 차가웠다. 처음 일한 곳은 봉제 공장이었다. 새벽 7시에 시작해 밤 10시까지 재봉틀을 돌렸다. 손끝이 닳아 실밥이 스며들었고 기계 소리에 귀가 멍해질 만큼 하루가 길었다. 그녀는 밤마다 기계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손이 이 기계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 말이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다. 그 시절 한 남자를 만났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 만에 남편은 병을 얻었다. 그녀의 나이 27.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그녀는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어 팔았다. 그때 시작된 게 훗날 해온식품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다. 철제 냄비 하나, 숟가락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고작 4,000원이었다. 아줌마, 이 김치 너무 짜요. 손님들의 불평이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선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은 덜 짜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마늘을 갈았다. 팔꿈치가 퉁퉁 붓고 손등은 짓무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김치는 이상하게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잊지 못했다. 이상해요. 그냥 평범한 김치 같은데 왜 자꾸 생각나지? 그 말이 입소문이 되었다. 1년이 지나자 포장마차 옆에 가게를 냈다. 해온 반찬, 해가 떠오르는 온기 같은 밥상이라는 뜻이었다. IMF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박선자는 버텼다. 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일할 기회야. 사람들은 힘들수록 따뜻한 밥을 찾는다. 그녀는 하루에 3번 시장을 돌며 원재료 값을 흥정했다. 직접 무게를 재고 직원들에게는 정직한 맛을 강조했다. 그때부터 해온식품은 빠르게 성장했다. 김치, 반찬, 장류를 전국 유통망에 올렸다. 20년 만에 연 매출 2천억을 넘겼다. 그리고 그녀는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 박선자. 언론은 맨손으로 일군 김치 재벌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언제나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손으로 밥 벌어먹고 산 거죠. 그녀의 성공엔 늘 겸손이 있었다. 큰 차를 타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회장들이 외제차를 몰 때 그녀는 여전히 경차를 탔다. 운전은 내가 할게. 기사 두면 불편해.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발바닥이야. 직접 밟아봐야 길을 알지.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김치를 기부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냥 익명의 김치 후원자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다.
큰아들은 유통본사에서 일했고 작은아들은 외국계 회사로 갔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한결같이 말했다.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마라. 진짜 실력은 겉보다 속에 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외형과 이미지, 스펙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 심지어 며느리 될 사람도 그런 세상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였을까? 처음 윤지수를 만났을 때 박선자는 그 눈빛에서 낯선 냄새를 느꼈다. 예쁜데 차갑다. 마치 포장만 반짝이는 선물 상자 같구나. 그녀는 아들 진호에게 물었다. 지수라는 아가씨. 어떤 애니? 일 잘해요. 성실하고 똑똑해요. 다만 조금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그건 괜찮지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애니?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선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알아봐야겠네. 사람은 같이 일해보면 알거든. 그녀는 바로 다음 주 김장이라는 명목으로 지수를 초대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가 김장이라는 방식을 택한 건 단순했다. 김장은 사람의 인내와 정직함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양념이 손에 배어도 허리가 아파도 그 과정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믿었다. 손끝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김장은 그녀에게 시험이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의 손끝은 망설임과 불편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엔 김장이 아니라 시대착오만 보였다. 박선자는 실망보다 호기심이 먼저 들었다. 요즘 세대가 다 이런 걸까? 아니면 이 아이만 그럴까? 그녀는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단 한 줄을 새겼다. 그래. 이 아이에게 진짜 김장의 의미를 알려주자. 그날 밤 김장 일을 마친 후에도 박선자는 홀로 마당에 남아 있었다. 배추잎 사이로 고춧가루가 반짝였다. 손끝엔 상처가 났지만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세월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목소리, 공장 기계 소리, 첫 반찬 가게 간판을 달던 날의 떨림까지. 그리고 문득 그날 낮에 들은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이런 거 직접 안 해요. 요즘은 다 사 먹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변했지. 하지만 정이 담긴 밥상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단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방향을 향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갈 세상, 그곳에서도 누군가가 손끝으로 마음을 버무리길 바라면서 그날 밤 박선자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겸손은 나의 무기이자 나의 방패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김장날 진짜 사람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불을 끄며 미소 지었다. 그날은 평생을 일궈온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박선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일어나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리고 전날 담가둔 김치통의 뚜껑을 열었다. 매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냄새가 잘 올라오네. 올해 김치는 성공이야.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지수 오는 날 김장.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화려하지도 가르치려 들지도 말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7시가 되자 마당 한쪽에서 배추를 옮기는 소리가 났다.
이웃 아주머니 3명이 와 있었다. 회장님, 아니, 선자씨. 올해도 같이 하는 거죠? 응, 올해는 조금만 할 거야. 한 80포기 정도? 그 정도가 조금이에요? 웃음소리가 퍼졌다. 박선자는 장독대 옆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소금물을 맞췄다. 물 위로 소금이 녹으며 투명한 빛이 번졌다. 소금물은 너무 짜면 안 돼요. 겉절이엔 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배추를 담갔다. 손끝에 스며드는 찬 물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윤지수가 도착했다. 검은 SUV가 골목을 천천히 들어섰다. 엔진 소리가 마당의 고요를 깨뜨렸다. 어머님, 저 왔어요. 윤지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커다란 대야, 양념 더미, 고무장갑, 그리고 손에 양념이 잔뜩 묻은 아주머니들. 어머, 진짜 김장을 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박선자는 웃었다. 그럼 김장은 직접 해야 제맛이지. 아, 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다 업체에서 하잖아요. 김치도 브랜드별로 맛이 다양해서 굳이. 그녀의 말은 멈칫했다. 주변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선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배워지는 게 있거든. 아니요, 저도 도울게요. 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장갑을 꼈다. 하지만 그 손끝엔 어색함이 가득했다. 장갑이 잘 맞지 않아 자꾸 벗겨졌고 고무 장갑 사이로 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처음엔 괜찮았다. 지수는 몇 번 배추를 옮기며 그나마 성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찡그려졌다. 어머님, 이거 무겁네요. 허리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허리야 아프지. 근데 몸은 움직여야 덜 아프더라. 그럼 기사님이라도 부르시지 그랬어요. 이런 건 젊은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당신이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미묘한 어투가 박선자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난 손으로 일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런 건 시대에 안 맞아요. 지수는 손에 묻은 양념을 보고 말했다. 이거 세면대로 가면 물 안 빠질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닦으면 되지. 박선자는 담담히 말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모여 앉았다. 박선자가 직접 끓인 된장국 냄새가 났다. 지수는 잠시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어머님, 이 된장 직접 만드셨어요? 응. 장독대에 있는 거야. 와, 요즘 이런 거 직접 담그는 사람 거의 없죠. 그녀의 말투는 감탄보단 놀라움에 가까웠다. 저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어요. 시간 아까워서요. 요즘 세상은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효율이 밥 먹여주나? 하지만 지수는 못 들은 척 웃었다. 그래도 이렇게 손수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긴 해요.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찬바람이 도는 말이었다. 박선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수야, 사람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마음이 남는단다. 그렇죠. 근데 저는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쪽이 더 잘 맞아요. 그녀의 말은 단정했고 그 속엔 나는 당신과 달라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식사 후 아주머니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지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속에 빨갛게 버무려진 김장 대야가 잡혔다. 이거 재밌네요. 콘텐츠로 만들면 조회수 잘 나오겠어요. 콘텐츠? 요즘은 뭐든 영상으로 남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시골 감성 좋아해요. 박선자는 웃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서늘함이 있었다. 겉으론 허락이었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일었다. 이 아이는 손의 온기를 모르는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양념을 조심스럽게 속으로 채워 넣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한 줄 한 줄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정성스러웠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지수는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이런 날씨에 김장이라니. 손이 다 얼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대단하세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온 방식이지. 그럼 어머님은 지금도 이런 일 직접 하세요? 응. 직접 해야 마음이 남아. 저라면 절대 못할 거예요. 지수의 웃음은 가볍게 튕겼다. 손톱 망가지면 다시 관리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아주머니 한 명이 작게 말했다. 세상 참 좋아졌네. 손톱은 관리받고 마음은 누가 관리해주나.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내 휴대폰을 꺼내며 태연한 척했다. 저 회사에서 전화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녀가 마당을 벗어나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박선자는 조용히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손끝에서 보이기 마련이지. 그날 저녁 지수는 다시 돌아와 마당을 둘러봤다. 김치통이 정돈되어 있었고 박선자는 여전히 허리를 굽혀 있었다. 어머님 다 하셨어요? 와 진짜 체력이 좋으시네요. 그녀는 놀란 듯 말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박선자는 손을 털며 웃었다. 사람은 움직일수록 젊어져. 몸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단다. 저는 그게 달라요. 저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젊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박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엔 실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이해의 밑바닥엔 긴 세월 동안 쌓인 관찰자의 통찰이 숨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박선자는 마당에 남았다. 겨울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지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손으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이제는 다 사먹어요. 이런 거 직접 안 해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 나도 젊을 땐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있었다. 손으로 버무린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아이에게 그걸 꼭 알려줘야겠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다. 그날 밤 지수는 아무 생각 없이 호텔로 돌아갔지만 박선자의 마음엔 이미 작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진짜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줘야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운명이 뒤집히는 첫 장면이 찾아온다.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윤지수는 평생 잊지 못할 자리에 초대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뒤집히는 상견례의 날이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윤지수는 전날 밤부터 들떠 있었다. 어머님도 호텔 오신대요? 괜찮을까요? 아들 진호가 말했다. 엄마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셔. 그냥 편하게 생각해. 김장하던 그분 맞아. 그렇긴 한데. 지수는 대답 대신 거울을 바라봤다. 헤어스타일, 귀걸이, 립 컬러까지 완벽했다. 오늘은 완벽하게 보여야 해. 상견례니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시골 정서 같은 건 잠깐 잊자. 나는 도시 여자야. 프로답게 보여야 해. 호텔 3층 라벤더룸.
문 앞에는 하얀 꽃 장식이 걸려 있었다. 테이블 위엔 와인잔과 고급 디저트가 가지런히 놓였다. 어서 오세요.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지수와 진호였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다. 아직 아무도 없었다. 우리 먼저 왔나 봐요. 엄마가 늦을 리가 없는데.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박선자가 들어섰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호텔의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조금은 이질적으로 보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추운 날씨에 이런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다행히 길이 안 막히더구나. 박선자는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의 낡은 구두 밑창에서 작은 먼지들이 떨어졌다. 지수는 그걸 보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조용히 웨이터를 불렀다. 저기 바닥 좀 닦아주시겠어요? 그 말에 진호가 눈치를 보았다. 지수야, 괜찮아. 아, 그냥 예의상요. 박선자는 그 광경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호텔은 참 따뜻하구나. 냄새도 좋고.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잠시 후 지수의 부모가 도착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털코트를 입고 아버지는 금태 안경을 썼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박선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수 어머니는 그 겸손을 다르게 해석했다. 촌스러운 분이네. 말투부터 달라.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 지수가 워낙 세련돼서요. 좀 시골 정서는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세대니까. 박선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 대화 중 지수의 눈길은 시어머니의 코트에 머물러 있었다. 코트 끝이 약간 달아 있었다. 저걸 입고 호텔에 오셨다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사가 시작됐다. 고급 스테이크와 수프가 나왔다. 박선자는 포크를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이런 건 어떻게 자르는 거지? 그녀는 천천히 칼을 움직였다. 그 모습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지수는 웃음을 참았다. 정말 저렇게까지 낯설어 하시다니.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가 들렸는지 진호가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야. 아, 그냥 좀 답답해서요. 지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박선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묘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평정한 미소. 잠시 후 지수의 아버지가 물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안 하시죠? 조금 해요. 예전부터 하던 일이라. 아직도 반찬 가게 같은 걸 하세요? 그 말에 박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들 밥상에 올리는 일이죠. 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지수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좀 쉬셔도 될 나이인데. 요즘은 주부들도 다 외식하잖아요. 지수는 그 말에 끼어들었다. 맞아요. 요즘은 이런 시대예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시간 아끼고 그게 젊은 세대의 방식이죠. 그녀의 말에 박선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효율도 좋지만 마음이 들어가야 오래 가죠. 마음이요? 지수는 피식 웃었다. 요즘은 마음보다 실력이에요, 어머님. 순간 공기가 멎었다. 테이블 위의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진호가 급히 말을 돌렸다. 지수야, 와인 좀 따라줄래? 아, 네. 지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세상은 능력이 전부야. 식사가 끝날 무렵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다. 작은 초콜릿 케이크와 커피. 그때 지수의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자리도 힘드시죠? 괜찮아요. 오히려 새롭네요. 우리 지수는 이런 데 익숙해서요. 외국에서도 자주 이런 식사해요. 그 말은 은근한 자랑이었지만 박선자는 그저 웃었다. 젊은 사람답네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시대에 맞게 사는 거죠. 진호가 작게 그녀를 만류했지만 이미 공기의 방향은 달라졌다. 박선자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래. 시대는 변했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사람에 대한 예의. 지수의 미소가 굳었다. 저 예의 지켜요. 그럴 거야. 다만 예의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니까. 테이블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눈빛엔 억눌린 불쾌함이 번졌다. 그때 호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 회장님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급히 결제 서류를.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박선자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수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직원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이사님께서 바로 전달하라고 하셔서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박선자에게 쏠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생 많았어요.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하지. 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이요? 어머님이 회장이세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지금 말하려고 했어. 엄마는 해운그룹 회장이야. 지수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다. 딸랑 하고 금소금이 울렸다.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선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다. 오늘 내가 한 말 다 들었단다. 효율, 시대, 세련됨. 좋아.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빠지면 그건 그냥 빈 그릇이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동자가 떨렸다. 그녀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조용한 폭풍처럼 방 안을 휘감았다. 내가 내 아들과 결혼을 원한다면 그 전에 한 가지만 배워야 해. 무엇을요? 겉보다 속을 보는 법.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지수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다. 잠시 후 박선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수는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은 걸까? 그날 이후 그 호텔 상견례 장면은 해운그룹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회장님이 직접 아들 며느리 감을 시험했다더라. 그 아가씨 무시했다가 큰일 날 뻔했대.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다. 겉보기엔 평범한 그 여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었다는 걸.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 호텔 라벤더룸의 공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다. 문은 닫혔지만 진짜로 닫힌 건 문이 아니라 윤지수의 숨통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엉덩이는 의자에 붙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마치 겨울 강물에 맨발로 들어간 사람처럼 몸이 굳어 있었다. 지수야 괜찮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입술을 떼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목을 한번 삼키고 겨우 짧게 말했다. 어머님, 진짜 회장이세요? 진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지수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입술 위로 핏기가 싹 사라졌다. 눈동자는 두려움과 당혹이 섞여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는 이런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아까 그 말들 다 들으셨겠지. 내가 한 말 전부 다. 효율, 시대, 세련됨. 이제 이런 건 안 해요. 손상해요. 이런 거 다 사먹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문제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 순간에 자신의 표정까지 떠올랐다. 그 표정을 스스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는 원래 드러내는 걸 싫어해. 회사에서도 큰 행사 아니면 앞에 안 나서.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못했다. 그녀의 귀에는 엄마는 회장이야라는 말만 맴돌았다. 회장이야. 회장. 해운그룹 회장.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들이마신 숨이 가슴 위에서 걸렸다.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방금 그 사람을 가르치려 들었구나. 요즘은 효율이에요. 이런 거 직접 안 해요. 손으로 하는 건 비효율이에요. 그 말들이 지금은 칼날이 되어 자기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아무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알았다. 큰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조용한 실망이라는 걸. 상견례가 끝난 실제 첫 번째 후폭풍은 의외로 빨리 왔다. 월요일 오전 9시 40분. 윤지수의 책상 위에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발신 인사팀. 제목 인사배치 전환 안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지수 차장님은 즉시 해운문화재단 사회공헌팀 특별 파견 인사로 전환됩니다. 직무사회공헌 현장 지원 및 지역 봉사 기획 보조. 보고 체계재단 직속 이사장. 기간 미정평가에 따라 정규 편입 가능. 본 조치는 그룹 차원의 요청에 따른 우선 반영사항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룹 차원의 요청. 그룹. 그 단어는 단순한 회사 용어가 아니었다. 그룹 박선자. 자신의 시어머니, 그 낡은 패딩 입고 김치 담그던 사람. 그 사람이 직접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수는 그날 오전 회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케팅팀 차장이었다. PPT를 만들고 광고 집행 전략을 짜고 숫자로 설명하고 회의실에서 발표하면 사람들이 박수쳤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사회공헌팀 현장 지원. 그건 말 그대로 현장이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였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건 좌천인가요? 그 순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상사, 마케팅 본부 부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문을 닫고 말했다. 지수 씨, 이번 건 불만 가지지 마라. 그 말투엔 곤란함과 진심이 같이 들어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소리치거나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았다. 다만 피곤한 사람의 얼굴로 말했다. 그쪽에서 직접 요청이 왔어. 그룹 차원에서 윤지수라는 사람 재단 쪽에서 한번 쓰고 싶다고. 지수의 목이 떨렸다. 저 잘렸나요? 부장은 곧장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잘리는 거면 이렇게 말 안 하지.
그룹에서 사람을 쓴다고 말하는 건 버리는 게 아니야. 검증하겠다는 뜻이지. 검증. 그녀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검증. 나는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구나. 며느리로서의 적합성.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겉보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 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듣기만 해. 지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분은 회장님은, 부장은 회장님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 발음했다. 그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무서워. 실력을 본다. 머리를 본다. 보고서 본다 그런 수준이 아니야. 사람의 태도랑 마음을 본다. 지수의 속눈썹이 아주 작게 떨렸다. 부장은 말을 이었다. 그분이 직접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당신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기회. 이건 벌이 아니구나. 이건 마지막 줄이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부장은 그녀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가서 열심히 해. 잘하라고 시킨 거야. 도망치지 말고 버티고.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 말은 거의 부탁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사실이 더 부끄러웠다. 재단 첫 출근 날. 지수는 그룹 본사 옆 건물에 있는 해운문화재단 사무실로 갔다. 같은 그룹 건물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마케팅 본부 쪽은 반짝반짝한 유리벽과 최신 디스플레이와 커피 머신, 자기 PR이 살아 숨쉬는 회의실이었다. 재단은 달랐다. 사무실 바닥은 약간 낡아 있었다. 벽엔 행사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어르신 김장 나눔 3200세대 돌봄 지원. 독거노인 반찬 배달 18년 연속. 재난지역 현장 급식 24시간 지원. 프린트된 사진 속엔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박선자가 있었다. 윤지수는 그 사진들 앞에서 멈춰섰다. 사진 속의 박선자 회장은 네이비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거의 없이 머리는 뒤로 질끈 묶고 배추를 나르고 김치통을 차에 싣고 쌀자루를 들고 있었다. 지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저분이 직접 나간다고? 회장이 직접 저걸 해? 그녀는 지금까지 회장이라는 단어를 거대한 의자에 앉아 서류 도장 찍는 사람의 이미지로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왔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돌았을 때 문 옆에 선 사람이 있었다. 박선자였다. 오늘 그녀는 호텔에서 입었던 코트도 아니었고 김장할 때 입었던 낡은 패딩도 아니었다. 단정한 검은 바지, 바람막이 조끼, 목에는 얇은 머플러 하나. 화려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이 갔다. 그건 비싼 옷에 눈에 띄는 광택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자리 때문이었다. 사람을 눌러 앉히는 자리.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왔으면 앉아. 서 있지 말고. 여긴 회사가 아니라 현장 준비 사무실이야. 편하게 앉아.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깔린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마치 면접을 보는 신입사원처럼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박선자는 그녀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지수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독거 어르신 겨울 반찬 배달 동행, 김장 담그기 및 포장, 수령 확인서 작성, 난방 취약 가정 방문 점검 리스트 작성, 지원 대상자 인터뷰 기록 및 보고서 정리. 지수는 종이를 읽다가 멈췄다. 저 이걸 제가 직접 하는 건가요?
기획이 아니라 직접 가서요? 박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직접 가서 차에 김치 싣고 문 두드리고 드리고 잘 드셨어요? 묻고 그리고 적어오는 거야. 내 글씨로. 지수의 입술이 떨렸다. 제가 가야 해요? 박선자는 그 질문에 미소도 짓지 않았다. 농담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답했다. 그래, 내가 가야 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었다. 그건 일 시키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키우는 사람의 말투였다. 윤지수는 그 차이를 너무 잘 느꼈다. 그 차이가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님, 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거의 30초가 걸렸다. 박선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무엇이 미안하니? 지수는 즉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진짜로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장 마당에서의 비웃음. 손상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호텔에서의 그 말투. 요즘은 세련됨이 중요해요. 저 예의 지켜요. 효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너무 부끄러웠다. 그녀는 입술을 떼며 말했다. 제가 사람을 겉으로만 봤어요. 박선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말을 이었다. 이번엔 준비된 변명이나 예쁜 문장이 아니었다. 거칠고 그대로였다. 어머님을 그냥 나이 드신 분, 오래된 방식 고집하는 분으로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잘 안다고, 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더 세상에 맞다고. 그녀의 목이 떨렸다. 그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금 와서 알겠어요. 방 안이 아주 잠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조용한 온기가 있는 침묵이었다. 마치 뜨거운 국이 식을 시간을 서로 기다려주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다. 박선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거기까지만 알아도 절반은 온 거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한번 굴렸다. 지수야. 네. 나는 내가 싫지 않다. 지수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박선자를 바라봤다. 박선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목소리 큰 사람도 많이 봤고, 돈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봤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 번째 기회 줄 생각이 없다. 근데 너는, 그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건 내가 아직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 말은 당장 용서해 줄게라는 달콤함도 아니었다. 그건 조건이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라라는 마지막 경계선 같은 말이었다. 박선자는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지수야, 이건 봉사가 아니다. 지수는 놀라 쳐다봤다. 이건 너를 낮추라고 시키는 일도 아니고 내 자존심을 꺾으려는 벌도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이건 내가 새로운 눈을 갖는 일이야. 사람을 겉이 아니라 속으로 보는 눈. 그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내 아들 옆에 서고 싶다면, 그 아이의 인생을 같이 짊어지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건 결혼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의 조건이기도 했다. 지수는 그제야 고개를 깊게 숙였다. 네, 배우겠습니다. 아니다. 박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배우겠다는 말은 쉬워. 배우는 척하는 것도 쉬워.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
지수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박선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배우겠습니다라는 말보다 내 손에 묻은 양념을 볼 거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지수에게 뒤돌아서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겨울 햇빛이 박선자의 옆 얼굴을 비쳤다. 나이든 주름 사이로 단단한 생이 빛났다. 윤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내가 살게 될 세상의 기준이구나. 그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진짜로 해보자. 그 순간부터 윤지수의 인생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부드러웠지만 처음으로 그 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던 윤지수의 하이힐 소리는 이상할 만큼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선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눈빛도 표정도 단 한마디 말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꾸지람이라는 걸. 며칠 뒤 회사 복도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그 얘기? 회장님 며느리 될 사람이 상견례에서 김장 이야기까지 돌더라.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따라왔다. 지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완벽하게 칠해진 립스틱은 이미 번져 있었다. 이제 나는 뭘까? 차장, 엘리트, 효율적인 사람, 그 모든 이름들이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해운문화재단 배정 안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꺼진 화면 속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또렷이 비쳤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조심스레 그녀의 집을 찾았다. 지수야.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문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나도 알아. 그건 내 탓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야. 그냥 알아. 엄마는 그런 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진호야.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말한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지수야, 엄마는 그런 거로 사람을 버리지 않아. 아니, 나 스스로가 나를 버렸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윤지수는 한참 동안 울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목이 메어오르는 울음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낯선 공간, 낡은 책상, 벽엔 김장 나눔 사진과 손글씨로 적힌 표어가 걸려 있었다. 사람의 손끝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구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앞에는 현장 봉사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월 22일 독거 어르신 가정 김치 배달. 11월 25일 아동급식센터 도시락 준비. 11월 28일 한파 취약층 난방 지원 방문.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따라가며 속삭였다. 내가 이걸 직접 하는 거구나. 그녀는 잠시 손을 들여다봤다. 매끄럽고 관리된 손톱. 광택은 있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첫 현장은 추운 새벽이었다. 재단 차량이 서 있는 창고 앞 박선자가 이미 나와 있었다. 왔니? 네. 오늘은 말단 직원이다 생각해라. 명령 듣고 움직이고 보고해. 알겠지? 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수치,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 그녀는 무거운 박스를 들었다. 김치 냄새가 배어 나왔다. 팔이 시큰거렸다.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힘드실 거예요. 이거 몇 상자째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럼 오늘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저 배워야 하니까요. 그날 하루 동안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그저 박스 하나를 들고 또 들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첫 번째 방문 가정. 낡은 단층집, 세문 앞에 서서 그녀는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해온재단입니다. 김치 배달 왔어요. 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왔다. 아이고, 고생 많다. 고마워. 그 목소리에 지수는 순간 멈췄다. 그건 감사합니다보다 훨씬 깊은 말이었다. 노인은 김치통을 받아들며 말했다. 젊은 사람 손으로 받은 김치는 더 맛있어. 그 말에 지수의 눈이 젖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저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오래된 것 같네. 지수는 웃었다. 그 웃음엔 처음으로 부끄러움 대신 따뜻함이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선자는 보고서를 받고 말했다. 어땠니? 쉽지 않았어요. 그래. 쉬운 게 사람 마음이지. 박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람이란 게 부서진 뒤에야 비로소 겸손을 배운단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근데 부서졌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박선자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에 지수는 울컥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동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재단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원 말이야. 예전에 본사 마케팅 차장이라던데? 그래. 근데 하나도 그런 티 안 내더라. 어제는 김치통 12개 혼자 들고 나르더라.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한 문장이 따라붙었다. 회장님이 데려온 사람이라더라.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들렸다.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손을 씻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비누 거품이 스며들며 따가웠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재단 창고 앞에서 다시 박스를 들었다. 이번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먼저 움직였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윤 차장님, 이제 손이 익으셨네요. 이젠 진짜 우리 재단 사람이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예전 같으면 재단 직원이라는 말이 강등된 사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날 오후 박선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수야. 네, 어머님. 오늘 고생했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내일은 더 무거운 거 들어도 되겠네. 지수는 웃었다. 네, 자신 있어요. 박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사무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사람은 손끝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겨울비가 잠시 멎은 오후, 해온문화재단의 창고 앞에는 김치 포장용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스티로폼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마지막 김치통을 들어 올렸다. 이젠 자세가 어색하지 않았다. 무게를 감당할 때 손끝의 균형을 아는 사람의 동작이었다. 이제 완전히 손에 익었네.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말했다. 예전엔 이렇게 손이 하얗지 않았어요. 지수는 손바닥을 바라봤다. 붉게 트고 갈라진 자국들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게 이제 제 명함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바깥의 찬 공기와 함께 박선자가 들어섰다. 오늘도 단정한 재단 조끼 차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런 인사를 손으로 가볍게 제지했다. 그냥 하던 일 마저 해요. 나도 도와줄 테니. 지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오셨네요. 응. 오늘은 내가 현장 담당이라며? 네. 아침부터 포장 점검했어요. 물류팀에서 바로 나를 거래처로 넘긴대요. 좋다. 박선자는 잠시 지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제 시험하는 눈빛이 없었다. 대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전히 재단 사람이 됐구나.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손끝의 일, 그리고 마음의 일. 오후 3시, 그들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다. 겨울 햇살이 창문에 비쳤고 도로 위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반짝였다. 트럭 뒷칸에는 김치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박선자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고 지수는 그 옆에서 명단을 확인했다. 오늘은 23가구, 독거 어르신 12, 장애인 3분, 한부모 가정 8. 그럼 내가 집 내릴 때 넌 확인표에 이름 체크해. 네, 어머님. 트럭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섰다. 눈 덮인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와 김치 냄새가 섞여 나왔다. 첫 번째 집. 노부부가 문을 열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와줬어. 작년에도 왔잖아. 이번엔 젊은 아가씨도 있네. 박선자가 웃었다. 우리 새 식구야. 손이 아주 야무져. 그래. 아이고, 젊은 손은 귀하지. 이 손이 세상을 살리네. 지수는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올해 김치 더 맛있을 거예요. 그녀는 김치통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다. 손끝에 온기가 느껴졌다. 노부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오후 23번째 집까지 모든 배달을 마쳤을 때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고 있었다. 트럭 안에서 박선자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왜 그럴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덜어내는 일이었더라고요. 박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의 손은 누군가를 위해 쓸 때 비로소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법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지수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 네. 그날 호텔에서 했던 말들 기억하니?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단숨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회를 준 거야.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아직 일러.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네. 사람은 2번의 인생을 산단다. 한 번은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깨달았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넌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거야. 며칠 후 재단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다. 벽에는 겨울 김장 나눔 완료 보고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수는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 이번엔 화려한 PPT 대신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손글씨 보고서 한 장뿐이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손끝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전에는 숫자로 성과를 측정했지만 이제는 표정으로 성과를 본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직원 중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곧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박선자는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이 아이는 해냈구나. 회의가 끝난 뒤 박선자는 지수를 불렀다. 오늘 보고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볼게. 네. 이 일 언제까지 할 생각이니? 지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평생이요. 그 대답에 박선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 그 말 듣고 싶었어. 며칠 후 박선자는 직접 복지재단 내부 공문을 작성했다. 윤지수 해운문화재단 사회공헌팀 정규직 전환 승인. 진심과 실천을 함께 보여준 사람. 결재란에 그녀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도장의 잉크가 종이 위로 번졌다. 그 붉은 번짐이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그날 저녁 박선자와 지수는 함께 마당에서 김장을 했다. 작년 겨울 그날과 똑같은 장소였다. 다만 이번엔 달랐다. 지수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절임부터 맡을게요. 그래, 근데 손 상할 텐데? 괜찮아요. 이제 제 손은 그런 걸 위해 있는 거잖아요. 박선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바라봤다.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삶의 온기가 스며 있었다. 김치를 버무리며 박선자가 말했다. 지수야, 사람은 실수로 성장하는 거야.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배운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넘어지기 전에는 세상을 절반밖에 못 봤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는 남은 절반을 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절반. 그녀의 대답에 박선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완성됐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마당엔 붉은 노을이 비쳤다. 김치통 위로 김장 양념이 반짝였고 두 사람의 손끝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박선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우한테 내 이야기 해줘야겠다. 지수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아직도 그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내가 먼저 말해. 그날 너는 달라졌다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날 밤 박선자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익어간다. 나의 김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다시 봄이 시작되고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고 김치 냄새가 은은히 스며들었다. 그 냄새 속에는 시간,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봄이 왔다. 재단의 마당에 심어둔 매화꽃이 피어 있었다. 눈 내리던 겨울날 지수의 손이 갈라지던 그 자리엔 이제 부드러운 흙 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박선자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김치통 대신 모종삽을 든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 윤지수가 있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손바닥에 흙이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이거 봐요, 선생님.
상추가 올라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지수가 웃었다. 그렇지. 햇볕이 좋으면 뭐든 잘 자라.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들은 박선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 완전히 변했구나. 그날 오후 재단에서는 봄맞이 나눔 행사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수는 사회자로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해운문화재단 사회공헌팀의 윤지수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솔직히 나눔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눔은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걸요. 박수 소리가 커졌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은 박선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진짜 내 딸이구나. 행사가 끝난 뒤 박선자는 지수를 조용히 불렀다. 오늘 사회 참 잘 봤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사회보다 더 보기 좋았던 게 있다. 뭔데요? 너 웃을 때. 지수는 잠시 멈췄다. 예전에는 웃는 얼굴이 예뻤는데 지금은 웃음에 따뜻함이 묻었더라. 박선자의 말에 지수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야. 그들은 함께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들이 심은 모종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진호가 나타났다. 엄마, 지수. 왔구나. 행사 잘 봤어요. 지수야, 진짜 멋졌어.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만 놀려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그의 시선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한때 세련된 도시 여자였던 그녀가 이젠 마음을 일하는 사람으로 변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선자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준비됐구나. 네. 결혼식 말이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응.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본다 했잖니. 이제 널 속으로 봤다. 이제야 내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생겼다.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님. 박선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흙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흙이 가장 깨끗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열렸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제단 마당 한켠 봄바람 부는 그 텃밭 옆에서였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한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박선자는 신랑과 신부 앞에 섰다. 사람은 잘난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따뜻한 손으로 세상을 만든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다. 이 손으로 서로를 지켜라.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지수는 눈을 감은 채 그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구원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박선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지를 한 통 꺼냈다. 윤지수 앞으로. 그녀가 직접 쓴 편지였다. 지수야, 내가 처음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했단다. 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배운 순간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었지. 사람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 그게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일이야. 내가 내 아들 곁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 박선자 드림.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어머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만난 게 아니라 스승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재단의 서류함 안에 넣었다.
그곳엔 이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다. 몇 달 후 지수는 젊은 기부자 대상 인터뷰에 초대되었다. 기자는 물었다. 지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겸손의 힘이에요. 겸손의 힘이요? 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 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기사로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공유했다. 누군가는 댓글을 달았다. 그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그러나 정작 그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리더십이 아니라 마음의 배움이죠. 시간은 흘러 해운그룹의 봄 정기 행사 날. 사회공헌 시상식 무대에 박선자 회장이 섰다. 그녀의 손에는 한 상장이 들려 있었다. 올해의 공헌상 윤지수.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상은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본 사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지수가 무대 위로 올랐다. 그녀는 박선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선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회장님 말고 어머님이라 불러. 그 한마디에 모든 조명이 그 두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쏟아졌다. 무대가 끝나고 지수는 홀로 마당으로 나왔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손을 펴보았다. 거칠지만 단단한 손바닥. 그 손이 이제는 자신답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진짜로 어른이 됐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호텔 상견례의 냉소와는 달랐다. 이제는 따뜻했고 부드럽고 사람 냄새가 났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김장 냄새와 봄꽃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박선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수야, 사람의 손끝에서 세상이 시작된단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엔딩 메시지 요약. 진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겉으로는 평범해도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손끝에 온도를 가진 사람이다.